휴학하면서도 돈을 벌긴 했어요. 돈을 벌었는데 뭐 한 달에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 정도씩 벌고 이랬었는데 뭐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씩 계속 꾸준히 저축을 했던 것 같아요. 저축을 했는데 남들은 내가 다 등록금 벌려고 휴학을 한 줄 알아요. 엄마가 간병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격일 근무예요. 격일 근무인데 집에 한 달 가져온 돈이 100만 원. 오빠 대학생, 나 대학생. 집에 한 빚이 한 1,500만 원, 그냥 집 이름으로 그냥 빚이 한 1,500만 원 순서 내고, 오빠 이름, 내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 1,000만 원씩. 집도 뭐, 또 집이 있으면 내가 말하네. 집도 그냥 월세로 해가지고 뭐 보증금 1,000만 원 입고 한 게 전부니까. 재산 상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니까 되게 간당간당하죠. 그래서 생활 버티는 게 마이너스 통장에서 급한 돈 좀 사다 쓰고 겨우 이렇게 해서 버티곤 하는데, 그러니까 내 등록금만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집의 상황도 같이 이게 겹치니까는 많이 힘들죠. 네, 우선 출교 문제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2006년 4월 시작된 출교자와 학교 사이의 갈등은 거의 평행선을 달린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학교 측은 출교자들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출교는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출교자위원회 측은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만큼 학교가 출교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 그 위에 놓자. 그러니까 더 실을 거 있어? 이거. 그거 2개 싣고 그 위에 요거 놓으면 되겠네. 얘 사람 하나 타서 붙잡아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하자. 굳이 왜 이쪽으로 가? 나는 저 그냥 배는 거 갈라 그랬는데. 저 2006년 4월에 출교를 당했는데요. 02년에 제가 입학을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4년 동안 대출을 받은 상태였어요. 근데 2006년 딱 되니까 제가 02년에 받았던 대출금이 상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자를 뭐 한 달에 5만 원 정도 납부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이제 10만 원이 확 불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5만 원씩 매달 내야 되니까 약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출교 당해가지고 정신도 없고 아르바이트 하던 것도 다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대출금이 그렇게 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상환이 2002년 1학기께 시작된 건데 한 학기 지날 때마다 상환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2006년 2학기가 되면은 10만 원이 더 붙는 거고, 2007년 1학기가 되면 뭐 3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뭐 어쩔 수 없이 신용불량자가 됐죠. 뭐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등록금이 올해 12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가히 살인적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특히나 올해는 이 대학생들만의 저는 그 고3짜리 남자아이가 하나 있고요. 작년에 07년도에 그 영인대 체육학과 태권도학과를 다니고 있는 큰애 지금 2학년입니다. 올해 2학년 올라갔습니다. 야, 대학교 들어가니까 좋죠. 에? 정말 술도 한잔 멋지게 한번 먹고 마음 속 편하게 들어갔구나. 가히 남들 그래도 못 들어가는 대학도 들어가고 체대니까. 제가 여기 등록금 영수증을 다 가져왔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등록금 낸 게 입학금 처음에 내는 게 4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자, 이걸로 됐겠지 했는데 체대로 들어가니까 한 과목을 또 하나 선택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도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등록금 외에 들어간 돈이 한 13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검도에 대한, 그러니까 한 과목을 더 시키는데 도복비, 추리닝, 뭐 도복 한 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벌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한 벌은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추리닝, 이런 부대 시설만 130만 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이거 등록금 융자 냈습니다. 지금 한 푼도 못 갖고 있어요. 이자는 내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만들고 싶지 않아서.
왜 1,000만 원이라 그러는 나 이해가 안 가요. 나 1,000만 원 가지고 해라면 나 이런 가지고 이 자리에 오지도 않겠습니다. 누가 1,000만 원이라고 그래? 1,000만 원 가지고 나 이 자리에 오지도 않는다니까요. 나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정말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는 사람은 누리고 사는 게 아니고 대학만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서민 없는 사람도 대학 다녀서 좀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등록금 고통일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뭐 하루에 4만 원을 번다. 4만 원을 번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등록금이 예를 들어서 연 4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4만 원 버는 거를 100일 동안 등록금에 쏟아 부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될 때 이제 등록금 고통일수가 이제 100일이라는 건데 이제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실제 계산을 해보면 한 35일에서 37일 정도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에서 한 달 조금 더 가는 수준이 등록금을 내는데 그 소득을 다 넣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재밌는 사실은 이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재밌는 사실인데 왜냐하면 소득은 매년 증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고통일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소득에 비해서 등록금 증가 폭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등록금 동결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명박 정부가 등록금 반값 만들겠다 그러더니 뭐가 반값이 됐습니까? 임금이 계속 떨어지고 등록금은 내릴 조짐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비싸도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등록금 인상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함께 합시다. 친애하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타서 쓰는데 12개월 되면 240만 원인데 내 용돈 12개월 모아도 등록금 350만 원을 못 내는 이런 거지 같은 거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맙시다. 남보다 잘 살지 못해 똑똑하지 못해 사랑하지 못해 등록금 얼마 내십니까? 등록금 300만 원 넘게 내십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못 버시고 우리가 아무리 비동사기 일해도 한 88만 원 정도 받는데 그거 내날 모아도 등록금이 안 나옵니다. 기처럼 하늘의 주먹을 들어줄 넘기를 다시 잡아 계단에 발을 디뎌 이 못된 놈의 세상 안에 복귀 전에 상대는 바로 너 다시 일어서라 넌 break your 교육은 누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350만 원이나 되는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교육받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낮춥시다!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다. 등록금을 동결하라. 이번에 등록금 얼마나 내셨어요? 요번에 420만 원입니다. 420만요? 예. 공대 아니요, 한의대 다니고 있습니다. 한이돼요. 예. 그 등록금이 사실 420만 원 정도 되면은 예. 연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어떻게 그 등록금 내시는데 뭐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으셨어요? 뭐 일단 집에서 아버님이 그 교사셔가지고 학교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고 있긴 한데 사실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과외를 5개를 뛰고 6개를 뛰고 주말에 아침부터 밤까지 과외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보면은 되게 힘들어 보이고 저 역시도 대출이다 보니까 졸업하고 다 갚겠다고 제가 집에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 뭐 졸업하고 열심히 갚아야죠. 그 생각은 좀 암담하지만 그래도 뭐
예, 힘든 친구들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내셨어요? 이번에 그 입학생들은 그 공학 계열 쪽은 거의 48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냈고요.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한 360에서 370 정도 가까이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 등록금 마련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물론이 당연히 있죠. 거의 그 부모님들이나 뭐 그렇게 넉넉하게 내는 학우들보다는 거의 정말 남는 시간에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알바비로 이제 대학 등록금을 대신 마련하고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알바를? 대부분 학교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막 야간 알바로 편의점을 하고 와서 밤을 새면서 이제 알바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총학생회장이라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계속 밤에 이게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노동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에 대해서 어떻게 뭐 개인적으로 높은 등록금에 관해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재단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그 다음 뭐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뭐 낮은 국고보조금 그런 측면이 뭐 더욱더 대학생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지 않은가. 대학생들의 어떤 교육도 일종의 권력 아닙니까? 지식을 가진 자들이 지식을 권력으로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의 목을 조이는 이런 어떤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옆에서 뭐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교육의 질을 운운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학교를 다닐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교육의 질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이지 선호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등록금을 올리는 만큼 교육의 질로 보답하겠다지만 학교를 다니고 등록을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교육의 질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이지 등록금 문제는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뛰는 물가 위에 나는 등록금이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32년 동안 물가가 8배 오르는 동안에 우리 등록금은 무려 그 4배에 이르는 26배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개별 대학들만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그 등록금 값을 낼 수 없는 우리 가난한 학우들의 책임입니까? 저희 등록금 인상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국가가 당연히 교육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생들의 교육의 권리를 이윤의 논리에 내던지고 있는 바로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한국의 주요 사립대학들이 많게는 수천억까지, 적게는 수십억까지 엄청난 양의 적립금까지 쌓아놓고 있으면서 매년 물가 인상률 이상으로 서너 배 이상으로 등록금 올리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거에 의하면 해마다 수도권의 69개 대학이 해마다 100억씩의 해마다 평균 100억씩의 적립금을 쌓아놓을 정도로 항상 흑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즉 뻥튀기 예산을 책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등록금을 비싸게 걷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는 최소 지금 대학들이 등록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적립금의 일부만 사용해도 등록금이 한 20%에서 30% 인하할 여력이 있다. 오히려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 지원이라든지 재단 지원만 늘어난다면 지금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학부모 학생들 엄청 고통을 받고 있고, 전국의 우리나라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80%에 다다르고 있는데 정부 지원과 재단 지원을 늘리면 등록금 의존율이 낮춰지게 되어 있고, 그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어 있다. 거기에다가 대학들이 20% 30% 뻥튀기로 예산을 책정해서 등록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줄어든다면 등록금이 대폭 줄어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등록금이 오르지 않아도 당연히 원래 기존에서부터도 등록금이 높아 있는 상태에서도 기본적인 교육 환경 자체에 대한 마인드나 정말 학생들을 배려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아무리 요구해도 안 된다, 돈 없다,
등록금 더 올려도 되겠냐라고 반문하지를 않나. 사실 심지어 협의회 때는 학생처장님은 파주에 운동장을 만들어주겠다. 운동장 얘기가 나오니까 이 CC를 운동장을 파고 만들어서 학생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보니까 파주에 운동장을 만들어주겠다. 준다는 소문도 있더라. 지하철 타고 가면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거기서 가서 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꽃집이 들어왔어요. 소앤노라고 되게 비싼 꽃집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상업시설 반대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총무처장님이 원래 미용실도 드리려고 했다. 근데 그런 건 너무 심해서 참았고 근데 꽃집은 예뻐서 좋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했었고 되게 얼토당토 않은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뭐 스타벅스가 들어오고 그 옆에 뭐죠? 닥터로빈? 닥터로빈이라는 또 큰 커피숍 뭐 이런 게 들어왔는데 왜 저 건물 지하 4층 똑같은 지하 4층 안에 커피숍이 2개나 들어오냐라고 했더니 스타벅스랑 그 닥터로빈이랑 너무 멀어서 그렇다고. 영화관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영화관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커피숍을 만들기 위해서 닥터로빈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한테는 파주에 30분 지하철 타고 가면 되니까 운동하러는 거기 가라고 하고. 사립대학이든 국립대학이든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 학교에 돈을 대야 돼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국가가 돈을 대야 되고 사립 같은 경우는 재단이 돈을 대야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국가나 사립재단이 돈을 내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등록금으로 충당하거든요. 등록금을 내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다음에 그 등록금마저도 학생들의 복지 환경이나 교육 환경에 쏟아보면 다행인데 그러질 않고 그중에 또 일부는 어디 짱박아 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 입장에서 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나는 매년 많은 돈의 등록금을 내는데 나한테 어떤 혜택이 왔다거나 실제로 이렇게 교실 환경이나 학교 환경이 바뀌었다라든가 강의실이 좋아졌다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학교나 재단은 배가 부르고 있거든요. 그 말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딴 데 짱 박아두고 있다. 그 짱 박아둔 돈이 어디에 쓰여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학교만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좀 심각하죠. 같은 경우에 막 택시 타고 들어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 제도가 생기니까 뭐 건물 새로 지었으니까 등록금을 더 많이 내고 이런 식으로 학교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건물을 이용을 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운영하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학생들의 활동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방학 때라서 문이 이렇게 잠겨 있는데요. 근데 학생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공간이 열려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이 강의실을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교지만 학교의 허락을 받고 뭐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 다 내용까지 검열이 된 이후에 강의실을 쓰려고 들어가서 보면 뭐 창문이나 뭐 냉난방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잘 안 되어 있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뭐 창문도 뭐 보셨다시피 막 금이 가 있거나 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책걸상 같은 경우도 그 새롭게 지어진 건물이 아닌 건물의 경우,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건물의 경우는 이제 좀 낡고 교체되어야 할 시기의 것들이 많죠. 예. 사실 시설이 좋으면 좋을수록 돈을 낸다라는 건 이미 교육이라는 것 자체를 수혜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당연히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여기에서 갖춰져야 되는 교육 환경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돈이 있어야만 혹은 돈을 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고 가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일단은 좀 철거될 때까지 그냥 계속 있을 생각인데 아마 집주인분도 그러니까 집주인분도 사실 방세를 올리실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아직 물론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좀 별로 얘기도 없으시고 아직은. 그래서 일단 있는데
뭐 뉴타운 되고 하면은 사실 이사를 해야죠. 그래서 뭐 상도동이나 아니면 뭐 신림 이런 데 가보려고 했는데 신림도 이제 뉴타운 되고 노량진도 뉴타운 되고 막 그래서 상도동은 옆 동네가 뉴타운이 되니까 덩달아 집값이 엄청 오르고 해가지고 지금 엄청 다른 집 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흑석동 뉴타운 중에서 저기 위쪽에 걸려 있는 이제 플랜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흑석 뉴타운 6구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흑석동 뉴타운이 전체 9개 구역이 있고 그 중에 이제 6번째 구역인데 여기 일대가 이제 학생들 그 하숙생들 중앙대 하숙생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그 곳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거 그 세입자 중에서도 또 다른 어떤 그 사각지대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흑석동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보상법에 의해서 세입자 보상 관련한 규정에 의해서 주거이전비나 임대아파트 한 가지만 일단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현행 법상으로는 세대주가 돼야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고 전입신고가 돼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따로 세대주 자격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구청에서도 극히 일부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세대주로 따로 구성을 안 해놓기 때문에 그냥 주소지만 옮겨놓는 형태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아예 자격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이외에 사실상 재정착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현행 법상으로는 박탈당했다. 거의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엄청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예. 그렇게 뭐 다들 힘들게 살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그냥 여기에 다 수능해서 살아갈까? 진짜 어느 한 명 빠짐없이 불만을 뱉고 있고 짜증난다 진짜 인생 이럴 줄 몰랐다 하면서도 다 수능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막. 그래서 참 그럼 오히려 그 상황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수능해서 살아간다는 게 저는 더 절망적이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뭐 사실 누구나 물어보면 등록금 너무 비싸다라고 학생들은 아우성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로도 10명 중에 2명은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하고 있고 10명 중에 7명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금을 납부하는 게 그 학생 개인의 인생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학이나 알바를 밥 먹듯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금 대출 이자가 역시 시중금리 못지않게 7.65%로 책정되어 있어서 2007년 기준으로 3,500여 명의 대학생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는 등 이자의 학자금을 빌려놓고 학자금을 예전에 비해서 학자금 대출이 쉬워진 건 사실이지만은 7.65%라는 고금리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다거나 또는 이자에 허덕이면서 또다시 그것 때문에 알바를 해야 되는 그래서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화되고 있고 더 그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죠. 가끔씩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좀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오거나 아니면 제 나이 또래의 학생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계산을 하면 그 가격이 다 뜨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급여를 받는 게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하루치를 일해야 볼 수 있는 돈의 그런 양의 소비를 하거나 그러면 좀 씁쓸한 게 굉장히 많죠. 네. 누구는 저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엔 공부를 이 시간에 하고 싶어도 좀 다른 것 때문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도 들 때도 많죠. 참 웃긴 게 초, 중, 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 가정 형편에 따라서 사교육을 받는 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가정형편 좋은 사람들은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근데 그 가정형편 좋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대학에서도 또 사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서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사람과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 간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특히 그렇게 연수 같은 걸 갔다 오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라서 쉽게 엄두를 못 내는 일이고,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 간의 차이도 또 너무 많이 나고, 그럼 또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취업을 한 후에 또 기업마다 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태어날 때부터 너무 사람의 그 코스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꼭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그 경쟁이라는 게 사실은 더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결국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죠.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넌 왜 그런 식으로 사냐,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또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 차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러면 이 차별 자체를 어떻게 없앨 거냐, 사실 우리가 어떻게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은 이게 뭐 돈을 벌어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더 따라가려고 더 붙잡는 거예요, 사실 막. 그래서 현실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 자기도 그냥 알면서도 그냥 거기에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틀이 있는데 그 틀이 전혀 깨질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막 매달려서 마치 뭐 그냥 그 개미 지옥 있잖아요. 그 안에 개미 귀신 있고 막 개미들이 막 사실 다 같이 덤벼드는 그게 아니고 서로 막 혼자만 빠져나가려고 고생하다가 결국 그냥 다 잡아먹히고 막. 문화생활은 원금이랑 이자랑 계속 같은 금액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빌렸다고 하면 가장 기뻤던 게 이제 어떤 학생이 그때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계속 같은 금액을 자기가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래요. 그리고 뭐 이공대인지 뭔지 건축학과래요. 그래서 뭐 한 학기부터 계속 꾸준하게 프로젝트 추진하는 게 있어서 이번 학기 꼭 등록을 해야 되는데 왜 자기 제발 좀 등록금 대출 좀 해결해달라고. 자기도 학교 다니는 내내 계속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진짜 일도 많이 하고 내가 이번 학기에는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가지고 인턴 일도 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이자를 잘 못 냈다고. 내가 이번 학기에만 대출 시켜주면 다음 학기 꼬박꼬박 낼 테니까는 제발 등록금 대출 좀 되게 해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왜냐면은 사실 나도 이제 이번 학기에 등록금 대출이 거절될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연체가 몇 번 돼갖고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는 이제 또 계속 알바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는 너무 또 좀 사정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이제 뭐 3학년 2학기고 하니까는 그래서 나도 막 처음에 등록금 대출 안 된다 그래갖고 막 울고 막 이랬거든요. 막 이번 학기 또 휴학해야 되냐고 막 그랬었는데 그 학생이 자기가 이제 졸업학기인데 이번에 안 되면은 내년에 1년을 더 다녀야 된다고 하면서 막 우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울 뻔했잖아요. 맞지? 울컥해서. 그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이라고 약 먹고 피 뽑는 실험이 있어요. 그거 하면은 한 번에 뭐 3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런 알바도 엄청 인기죠. 그 공지 올라오면은 올라온 지 1시간 만에 막 그 선착순 인원이 다 차고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아르바이트냐면요. 특허가 끝난 약은 이제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값이 다운되는 거예요. 카피약을 만들면은 원래 약하고 약효가 똑같은지 비교를 해봐야 된대요. 그 실험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1박 2일 정도씩을 가요. 첫째 1박 2일은 카피약을 먹고 그 다음에 피를 12번 뽑게 돼요. 처음엔 30분 간격으로 뽑았다가 뒤에는 1-2시간 간격으로 뽑는데 12번 피를 뽑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원래 약을 먹고 그 12번 피를 뽑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12번 피를 뽑으면 사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잘 못 되죠? 여기에 이제 그 카데터라고 해가지고 바늘을 꽂는 거를 꽂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늘을 꽂고 12시간 동안 있는데 처음에 새벽에 피가 빠져나가면
이게 기분이 정말 그렇거든요. 잠들게 가지고 와 있는데 피가 쭉 빠져나가고 하면은 30분 간격으로 피를 계속 뽑는데 뭐 돈 버니까 돈 버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위로를 하죠. 사실 요즘 대학생들이 진짜 자기 벌어먹고 살고 자기 단련하고 그러기도 바쁜데 사실 엄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88만 원 세대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문구가 나오는데 뭐 20대여 뭐 토익 책을 덮고 뭐 짱돌을 들으라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짱돌을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사실 그러한 현실들이 절대 우리를 옥죄고 있고 사실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청 개미지옥에서 혼자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자면 좀 더 공동체적으로 다 같이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그래서 이게 진짜 막 각자 개개인으로만 살다가는 그냥 어떻게 뭐 집 마련하고 잘 살게 되더라도 막 나중에 30대 40대 가서라도 나중에 언제 자기가 또 이렇게 뭐 될지 모르는데 사실 요즘에도 막 계속 그렇잖아요. 중산층이 붕괴된다느니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좀 그렇게 혼자만 그렇게 끙끙 앓지 말고 다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이 길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비록 뭐 사회 돌아가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여기서도 이제 뉴타운 되고 있고 이제 막 세입자들 막 쫓겨나고 있고 막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막 엄청 일자리도 불안하고 임금도 낮고 그래가지고 막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더 돌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기 생활 다 바쁘겠지만 그게 결코 남일만은 아니다. 일주일 만에 지난주 일요일에는 장바라고 처음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께서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졸업앨범보다 우리 엄마의 눈물보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등록금 문제이기에 삭발까지 하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많은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Yeah. Keep dreaming, baby. Yeah. 꿈을 꾸지 않는 자는 살아있는 송자. 난 차라리 꿈꾸다 죽은 시체가 되니 똑같은 오늘만을 찍어내는 공장에 사는 이나 새로운 내일의 죽으리. 꿈을 꾸는 건 약속을 하는 건 내일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 것. 기필코 원하는 걸 가져주겠다고 그토록 가고 싶던 곳 거기서 만나자고. 저 깊고 넓은 의심의 강을 건너 또 높고 더 험한 현실의 산을 넘어 용기라는 지도를 치고 오늘을 헤맬 때나 마음의 상처는 믿음의 실로 꿰매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건 꿈꾸는 자의 눈을 크게 떠 꿈꾸는 심장의 진동은 먼 날의 지진 끝없는 도전 그날까지 직진 Dream 꿈을 꾸는 자여 눈을 뜨지 마.